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현석입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작은 화면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박미영님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무 설계, 그중에서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대표님께서 제 소개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뭐 제 소개를 굳이 하자면 저는 이제 올해로 보험업계에 발을 들인 지는 이제 27년하고 1년이 됐더라고요. 와, 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몇 년이죠? 27년, 28년? 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7년하고 1년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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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도 현재 금융 트렌드라든지 생애 설계, 그 다음에 세일즈 기법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참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한 분야만 좀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무 설계 중에서도 리스크 관리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박미영님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험업 자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1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5개월 정도? 아, 네. 네. 그러면 하시면서 가장 어렵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더 아는 정도지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콕 집어서 네. 얘기하거나, 꼭 예를 들어, 뭐 집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 일반적인 이런 부분 네. 말고, 특정 네, 분야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몇 개 꼽는다면요. 네, 기준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을 해줄 때 네,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전문가면 강사처럼 이렇게 네. 딱 기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미흡한 것 같다라고 요번에 교육받으면서 되게 많이 확연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숙한 것 같다고 자, 느꼈어요.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뭐 암보험을 가입을 한다. 네, 그러면 이 암보험을 제한하기 위한 그 기준, 그다음에 간병인 네,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 뭐 네, 이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제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걸 네, 좀 네, 논리적으로는 설득적으로 전하시는데 조금은 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어, 될까요? 네. 네, 제가 설득을 했을 때, 나라면 과연 내 말에 들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커요. 나라면 내 설명에 들을까?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대비해야지 정도지, 필요하다라고까지는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확연하게 음. 들었어요. 네, 방금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네, 얘기냐 하면 네, 어떤 일을 하든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반대 입장에서 저 강사 네, 입장에서는 교육생 입장인 거죠. 네, 교육생 네, 네, 입장에서 내 강의를 돈을 내고 들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객이라면 내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 라고 네, 고민을 해보셨다면 그 네, 출발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늘 지켜보시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마이크를 열어놓고 같이 따라 들어, 계속 1대1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다 돈을 모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백지 가지고 계시면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를 본인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써보실래요? 다 쓰시면 다 쓰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 아, 가지 썼습니다. 네, 네. 쓰셨어요? 자, 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아, 저는 시간의 자유를 좀 얻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일하고 싶을 때 하는 것보다 구속받지 않는 걸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내가 네, 선택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진 걸 가지고 계산하면서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베풀고 나면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베풀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판이 돼줘서, 네,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저희 가족부터, 해주고 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네.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좀 경제적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정리가 될 것 네, 같고, 두 네. 번째는 내가 베풀고 싶은데 그 베품을 이제 쉽게 말하면 돈 걱정을 편하게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여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방금 네. 적으신 세 가지 옆에다가 네. 예, 그걸 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네. 적었습니다. 네, 자, 적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네, 그냥 적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네. 하는 방법을 고객분들에게 써먹으시라고 네. 네, 네. 지금 제가 오늘 저는, 잠시만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방법은 대표님께서도, 아까 이신환 대표님께서도 녹화를 해서 다시 보기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달라고 했었던 고객 상담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서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유를 막 이렇게 깊이 파고들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그 네, 금액이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좀 쑥스럽지만 좀 높게 네. 적었습니다. 네.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퉁쳐서 100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네, 세 알겠습니다. 가지를 하려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고객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님, 저축하고 계시죠? 물었을 때 고객분 저축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왜 저축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까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냐?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여쭤봤을 뿐인데 그러면 당연히 돈 모아야지. 왜냐면은 아파트 대출도 남아 있고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애도 대학 보내야 되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차도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어디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하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집으셔 가지고 그거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음, 네,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죠? 돈을 모아야 돼. 내가 애를 대학 보내려 그러면 돈을 모아야 돼. 시집 장가 보내는 돈을 모아야 돼.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지는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네. 100억을 못 모을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100억을 모으려면 지금부터 얼마 정도 모아야 되죠?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요 상황을 그대로 끌고 와서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거기는 우리 암 치료하는데도 아무리 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많잖아요. 치료비가 많잖아요. 오케이 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정도 드는지 네,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암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든다, 1억 든다. 이걸 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은다고. 네. 5천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몇 년을 모아야 5천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요, 50개월입니다. 맞나요? 네. 정말 하시 50개월이면, 이자 빼고 그냥 네, 50개월이면 네. 4년하고 2개월 아닌가요?
맞죠? 네, 근데 네,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돼. 5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씩 한 번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50개월, 4년 2개월을 모아야 5천만 원 모이는데,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은 91일째부터는 바로 100만 원 저축하지 않으시더라도 5천만 원 보장받으십니다.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단순하게 돈을 모은다라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보장의 필요성으로 가지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한 번 더 네, 네, 정리할게요. 네, 고객님, 돈 모으시잖아요.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최소한, 안 되면 뭐예요? 비상자금을 위해서라도 돈을 모은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비상자금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얘기하겠죠. 최소한은.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상자금을 왜 모으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팔다 보면 돈 필요한 일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에 그러면 우리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필요성은 더더욱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파고들면서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아주 단순한 돈을 왜 모아야 되죠? 모으고 계시잖아요. 왜 모으고 계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모으시면 그 돈 가지고 계획하시는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요 네, 단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에 네. 대한. 그게 뭐냐라고 보면은 바로 재테크든 재무설계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면 재테크와 재무설계. 음, 재테크는 제 방법이고, 네. 여기 설계는 제시 아니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자, 네, 보세요. 지금 금융업계 보험업을 하고 계시는 박미경님조차도 재테크 재무설계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쉽진 않죠. 제가 갑자기 네, 질문을 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더 모르시겠죠? 더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구분해야 돼라고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재테크라는 네, 부분은요,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재무, 즉 돈인 거죠. 자산인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네, 부분하고 테크하고 합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는 기술, 방법, 기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딱 그것만 집중했다라는 건데 이게 된 게 네, 뭐냐면은 1980년대 여기 굉장히 경제적인 부임이 일었다가 일본은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얘기할 정도로 갑자기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네, 지금도 뭐냐 하면은 굳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는다. 금고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7, 80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장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침체가 들어오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맡겨놓는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은행에 맡겨놓고 찾을 때마다 수수료 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한참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불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즈음에 도입이 됩니다.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큰 얘기가 없었다가 결정타를 먹인 계기가 언제냐면은 1997년 11월 달 바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재테크가 확산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는 그냥 열심히 돈만 잘 모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내 재산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네, 무너질 수도 있겠네, 이런 인식이 전 국민한테 퍼지는 거죠. 그 즈음에 네, 등장했던 책이 로버트 기라는 분이 있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시리즈. 혹시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테크뿐만 아니라 뭐에다가 테크를 붙이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시테크, 시간 관리 테크, 네, 세테크, 세금 관리 테크.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 점에서 서점에 가면 진짜 무슨 책만 좋으면 전부 다 재테크 관련 책이 많았고요. 오죽했으면 보험회사에서도 고금리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름이 슈퍼 재테크였습니다. 슈퍼 재테크 저축보험이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IMF는 우리는 3년 만에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 그만큼 내가 힘든 시기에 돈을 잘 가지고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 가까운 금리를 줬는데 내가 그때 네, 했더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IMF 때 주식이 완전히 네, 깔아앉았다가 그때 진짜 내가 먼 시각을 볼 줄 알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라면 맞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주식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여윳돈 있는 거 가지고 넣어뒀다가 두 배, 세 배 주식에서 수익 본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저축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테크, 기술, 기법,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수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따라가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 하려고 합니다. 누가 돈 벌었다더라. 너가 이 수익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나오는 말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고 하는데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몰라요. 그리고 좀 네,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쥐고 있다가 잠시 돌아서는데 하한가 가버릴 수도 있고. 네, 근데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뭐 사기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시행사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라든지 체계적인 준비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재테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쉬운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새해가 됐어요. 내가 이제 진짜 이번에 허리띠 졸라매고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저축할 거야라고 합니다. 자, 50만 원씩 저축하면 1년 하면은 얼마죠? 600만 원이요. 600만 원. 100만 원씩 저축하면은 1200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그해 12월 또는 만기가 돼 1월쯤 돼서 찾으려고 보면은요. 처음에 넣었을 때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지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찾아가지고는 그냥 그때 필요한 걸 해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투자라든지 저축에 대한 그 부분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왜? 돈을 모았는데 그때 가가지고는 차를 샀는데 보탠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획이 없이 돈 목돈 생겼으니까 뭐 가전제품 바꾼다든지 이렇게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좀 극복해주기 위해 가지고 나온 개념이 재무설계인데 재무설계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설계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은행에 가면은 PB들 아시죠? 네, 그 은행 PB들 같은 경우에는 VIP를 상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VIP의 개념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금융자산이 최소한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반인들이 PB를 만나서 상담한다라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빚도 없고 저축 잘하고 있고 몇 개 보험도 가입하고 있는데 굳이 재무설계가 필요해? 나 혼자서 잘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요거는 단순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정, 가계에 생애 전반을 두고 단기, 중기, 장기라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소득과 지출과 그다음에 투자와 세금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과 상속, 증여 이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등장했느냐라고 하면 1969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미국의 13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무 설계사,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개념을 일단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CFP, 여기 우리나라에도 CFP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들어보셨죠, 자격을? 네, 이게 바로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있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흥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안정 시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자리 잘 잡혀 있었는데 단순하게 돈을 번다는 관점이 아니라 뭐 재무, 파이낸셜 플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들어와서 종합적인 관점을 보자라는 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도 2000년쯤에 이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CFP 자격 시험을 미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온 게 전부 다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FP 밑에 단계에 있는 AFPK라 그래서 이보다 조금 급이 낮은 재무설계사들을 또 양성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한국 FP 협회, 재무설계사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재무 설계를 서비스 해준다고 상담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팔까요? 은행 상품. 그렇죠. 금융상품인 저축이든 펀드든 보험이든 상품을 파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버리니까 미국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미국은 재무 상담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담료를 받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무설계 얘기하면 그럼 마지막에 가면 그러면 또 뭐 하나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이런 역사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럽도 번지고 일본도 번져가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IMF 이후에 이게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긴 했는데 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은퇴 플랜이라든지 상속 세무 플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 설계사로 얘기했던 부분이 명칭이 바뀝니다. 재무 설계사라는 관점에서 Financial Consultant. 그래서 줄여서 FC, Financial Planner, FP, Life Planner, Life Consultant. 이래서 LP, LC 이런 등등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겼음에도 그런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과정들이 지나왔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구분 짓는다 그러면 재테크는 단순하게 돈을 더 모으거나 불리는 수익 추구의 목적이 가장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감, 촉, 이 감 투자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이런 부분이 더 성향이 싼 반면에 재무설계 같은 경우에는 인생 전체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왜 돈을 모으세요? 라고 물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그 돈을 모은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암보험을 예를 들었잖아요.
자,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5천만 원 정도 고객이 그냥 알고 있으면 틀렸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암 치료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 뭐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거 빼고 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틀렸어 이만큼 들어요라고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3천만 원 얘기하더라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툭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고객님께서 그 정도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네, 돈 어디냐라고 하면 그럼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재무 설계 라인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목표 3천이든 5천이든 목표인 거죠. 두 번째, 이걸 모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게 갑자기 필요하다. 저축의 단점은 뭔가요? 매달 돈을 모아서 가야 되는 부분의 단점이 뭘까요? 완성은 만기가 되었을 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네네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50만 원을 모아도 목표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지 간에 만기가 되어야 그 5천이든 1억이 채워지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차이가 뭐 있을까요? 우리는 한 달 보험료만 내더라도 이 목표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보험 면책 기간이 있지만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재무 설계를 하든 재테크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완성형이 되는 자산이 형성되는 이 재테크든 재무 설계 사실은 재무 설계 안에 위험 관리라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 그래서 그 안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객은 이 개념을 헷갈려 하니까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뒤에 가서 완성형을 가져가시는데 이걸 완성형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진짜 꾸준히 100개월을 모아서 100개월을 네, 모아서 1억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맞죠? 1억을 네. 만들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암의 지금 최고 치료 기술 중에 하나가 뭐죠? 중입자 예, 얼마 정도 든대요? 5천, 1억 네. 정도?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고정형 한 대, 회전형 두 대입니다. 총 세 대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치료한 전립선이 5천만 원. 지금 간, 췌장, 폐 이렇게까지 기관에 되어 있는 고형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암을 치료하는 데는 6천에서 8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네, 예,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알고 있는데 열심히 100만 원씩 100개월을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는데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천만다행이지만 그 치료를 받는데 최소한 6천, 7천, 8천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까운 돈입니까? 내가 진짜 100개월 동안 이런 것처럼 아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걸 한 방에 다 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네, 가입한다는 건요. 요 개념을 기억해 두세요.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보험금을 받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 모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머릿속에 기억이 들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객님, 고객님, 보험을 가입하는 건 보험을 가입하는 건 단순히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소중하게 모으신 고객님께서 소중하게 모으신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접근해 드리는 거죠. 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보험이 비용이 투자니 이런 얘기 일치 안 했죠. 네, 예. 제가 두른두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객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 돼요. 네, 그죠? 돈을 모아야 네, 되는데 이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목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언제 모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자꾸 던져보고 난 다음에는 그 정도 모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 걸리겠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네, 모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이게 걸려버리면 꼭 중입자 치료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항암 치료라든지 양성자, 맞죠? 자, 네, 양성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아시죠? 문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만 치료비 들어가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고객은 이것도 잘 몰라요. 달리 말하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는 딴 의미가 아니라 급여 적용을 해주지만 급여 안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공단 부담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부담분이 본인보다. 있잖아요. 네, 이 본인 네, 부담분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액 본인 부담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들어 놓았을까? 건강보험에서 급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비급여와 달리 수가를 책정해 버려요. 금액을 정해놓고,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5천만 원 1억 받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딱 정해놓은 수가대로밖에 못 받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급여라는 시스템으로 끌어놓고 난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금 해놓더라도 더 이상 즉 상한선을 정해놓아 수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그 금액밖에 못 받도록 만들어 놓은 반면 지금 현재 중입자 같은 경우는 비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본 바로는 최초에 2022년이면 그때 치료했던 전립선암 치료에 성공 사례로 나왔던 분은 5천만 원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1천만 원 올라갔답니다. 지금은 네, 전립선 치료받는데 6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네, 그럴까? 물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비급여 항목일 때의 단점이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마음대로 수가를 바꿔버릴 수 있는 진료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 이상의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요것 말고도 우리 뭐 아까 언급했던 표적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이라든지 같은 그 치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명히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전액 본인 부담이 있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이 비급여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고객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설계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고객님 그 돈 왜 모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목적이 되는 거죠. 아, 네, 내가 한 3년 후쯤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애인도 있고 그렇다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서 뭐냐면 1억 5천까지는 여기 정유세 되는 거 아시죠? 정유세 안 돼도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거. 내가 아는 지식을 고객한테 심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몰랐던 부분을 상담을 하면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근데 우리 네, 이번 여름, 불과 2달, 6월, 7월 지나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덥고 날씨 변동이 심했어요. 맞죠? 두세 달 네, 지나면서도 이만큼 다양한 날씨를 겪는데 30개월이면, 3년이면, 36개월이면 이런 걸 몇 번을 더 겪어야 될까요?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3년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이 단기라는 목적 자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프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상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기간을 확인을 하고 기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이걸 쭉 진행해서 가서 이만큼을 완성형을 만들 거예요. 이 완성형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다? 고객님, 투자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세금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전문가라고요? 리스크 관리. 재무, 그렇죠. 리스크 관리. 보험을 통한 네, 리스크 관리.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께서 모으시는 그 돈이 소중한 자산이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게 뭐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FP로서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네, 임팩트 있게 하는 방법, 네, 이제 몇 가지 팁을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네.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돈 버는 기간이 길까요? 돈 쓰는 기간이 길까요? 쓰는 기간이 길죠. 그렇죠. 제 합법 기획에 넣으세요. 고객님, 인생에서 돈 버는 기간이 길까요? 돈 쓰는 기간이 길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까요? 죽을 때. 자, 근데 아주 네, 쉽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네, 죽을 때까지. 네, 맞죠? 틀렸어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있습니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던지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고객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FP가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네, 보세요. 네, 제가 단순하게 아주 어려운 용어 안 쓰고도 툭 던졌는데, 맞네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내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열린 마음으로. 그쵸. 네, 네.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농담 많이 했죠. 예. 메뚜기를 이 세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아기 엄청 잘. 메뚜기는 죽어요, 그러면. 아, 네, 이런 네, 농담도 했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눌 수 네, 있다라는 거죠. 네, 시기는 조금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시기는요. 네,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쓰는 시기예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벌어서 뜨는 시기예요. 네, 세 번째 시기는 내가 번 돈을 쓰는 시기예요. 네, 자,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첫 네, 번째 시기는 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는 시기. 대부분의 사람이라 그래. 맞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와서 도와준 그 아드님도 네, 독립을 하지 않았으면 네, 광명 F팀님께서 네. 열심히 아직은? 활동하셔가지고 네, 번 돈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네, 예, 네, 그런 네, 네, 케이스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네, 이제 내가 벌어서 쓰는 시기입니다. 네, 직장을 가졌던 직업을 가졌던 개인 사업을 하든 상관없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딱 생각해 보면 돈 쓰는 시기 앞뒤 있잖아요. 네, 앞뒤에 이 돈 쓰는 시기는 처음에 돈 쓰는 시기,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쓰는 시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뭐냐? 또 돈 버는 시기도 웬만하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돈 마지막에 내가 번 돈으로 쓰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죠. 네,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네, 네, 자,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는 A4 있지 않습니까? 깔끔한 거 하나 내놓으시고 직선 하나 그어 네, 놓으시고 3단계로 나누어서 맨 네, 마지막은 반드시 화살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오른쪽 끝에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화살표를 해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첫 번째, 내가 만난 대부분의 고객은 첫 번째 시기는 지나왔을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기에 있는데 만약에 한 50대쯤 됐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게 본인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돈 쓰는 시기까지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세요. 어, 박미영님은 아까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응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네. 나중에 노후가 되시면 본인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쓰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라는 전제하에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네, 차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 다 빼고 보험 들어가는 거 빼고 단순하게 생활 비로서만 100에서 200만 원에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자, 보세요. 그것까지 생각. 자, 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기억에 놓으세요. 뭐냐 네. 하면 일반 FP 분들이 상당히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잘못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배운 대로 혼자 살더라도 200만 원 정도, 부부가 살면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고객이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서 고객이 했는 말을 부정해 버려요. 음,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어떻게 했죠? 자동차 고, 비용, 뭐, 이런, 그렇죠. 예. 집과 자동차 이런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라고 하면서 고객이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에게 무한 주거나 아니 저 일방적으로 그거 택도 없습니다. 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고객이 깨우치거든. 맞네. 그것도 들어가네라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다 포함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고객 돈 더 올리잖아요. 혼자 산다 하더라도 2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그런 보, 비용들을 감안하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보험료까지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네.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더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달에 200만 원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200이면 1년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2,400,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 30년이면 어, 7, 6, 2, 7억 2천. 노후에 인가요? 30년 잡더라도 7억 2천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6억 이상을 모아 놓아야 이자 계산해가지고 연금 받는 했을 때 그 정도 되겠죠? 고객님 그렇겠죠? 네. 지금 얼마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 절대로 고객님 놀리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면서 고객에게 계속 질문만 던졌잖아요. 한 달에 네. 200이면 1년이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10년이면 얼마 필요할까요? 20년이면 얼마 필요할까요? 30년이면 얼마 필요할까요? 저는 FP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박미경님께서는 네.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다 답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른 숫자가 누구 겁니까? 쓸 거야. 그 돈 누가 모아야 네. 되죠? 제가 모아야죠. 모으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돈을 모아가는 거는요. 최종적으로 가서 완성형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 보험 어떻다고요? 가입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거를 채워놓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아까는 제가 재무 설계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앞에 타이틀에 보면 생애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재무 설계 얘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앞쪽에다 생애 재무 설계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네.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돈을 모으고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네. 그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크게 가로저축, 세로저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로저축에 해당하는 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돈을 네. 모으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50만 원씩 모으다가 목돈 모이면 만기 되면 찾아가지고 또 써버리고 또다시 또 그때부터 또 시작해서 또 목돈 모아서 써버리고 또 목돈 모아서 다 만들 또 써버리고 네. 이게 세로저축 의미를 아시겠죠? 네. 시간이 기한인데 모아지면 써버리고 모아지면 이 한 대 쓰고 연sun도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네. 재무 설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예. 여기 나왔는데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은 인생에서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 돈 왜 모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애도 교육시키거나 결혼시켜야 되고 나중에 또 이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자전거 새로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통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처럼 통장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매월 얼마씩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전략이 바로 생애 재무 설계라는 거예요. 이게 가로저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할 수 있는 거야. 50만 원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쪼개 넣을 필요 뭐냐. 50만 원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만들면 1년 넣으면 600만 원, 2년 넣으면 1200인데 이래가 돈 만들어야지. 언제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무설계 관점은 어떤 건 1년 안에 완성해야 되고 어떤 건 10년이 필요하고 어떤 건 30년이 필요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자금 마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이름을 가진 통장, 제가 말하는 통장은 금융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런 모아가면서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모았던 돈을 다 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 활용이 필수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말씀드렸던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정리하면요.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다 살다 보면 보면 크고 작은 크고 돈이 작은 돈이 필요한 필요한 경우가 경우가 생깁니다. 생깁니다. 이때 이때 필요한 필요한 만큼 만큼 돈을 돈을 사용하기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는 저축을 저축을 하거나 하거나 투자를 투자를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애써 애써 목돈을 목돈을 모았다 모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질병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사고로 인해 인해 한순간에 한순간에 큰 큰 지출을 지출을 하게 하게 될지도 될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럴 그럴 경우에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바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입니다. 제 명함 받으셨잖아요. 제 명함에 FP라고 되어 있죠. FP, 네, Financial Planner입니다. 영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단순하게 보장을 해주기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상담부터 네. 단추를 깨어 나가시는 거죠. 음, 오늘은 제가 여기 진짜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이고 여기에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가 나오고요. 네, 막연했던 내용들이 저조차도 필요하다라고 인지만 하고 있지. 그리고 저는 보험은 내가 안 아프면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왜 대비하기 위한 건데 내가 모아놓은 자산조차도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네, 되게 많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진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 쓰는 거 안 아까워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손실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네, 정말 정확하게 인지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그렇으면 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게 정말 제대로 잘 전달된 것 같고 잘 흡수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사건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가 다 오케이하고 인정하는. 내 주변에서, 나도 죽는 거? 뭐, 음, 사망하는 거? 죽는 거.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태어나고 죽는 그렇죠. 거. 네, 맞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만나자마자 우리가 죽음이 누구나가 다 겪는 거다라고 해서 죽음을 바로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네. 방금 죽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일대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각광받은 그 교수님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있거든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데스.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죽음의 진정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죽는 거는 우리가 죽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강의가 죽음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죽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누구나가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든 인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미경님도 이 연휴, 황금 같은 연휴에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딱 그건 한마디일 거예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 중에 대표적인 건 가족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우리 가족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고, 모든 걸 화목하게 이루고 싶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데스, 죽음이라는 강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재무설계를 한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과 네. 삶은 하나다. 뭐라고요? 삶과 죽음과 삶을 살아가. 죽음은 하나다. 우리는 어떻게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경님, 우리 삶,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쵸? 그죠? 네. 이 라이프의 뜻은 우리가 보험회사 처음에 교육할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죽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if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if가 어떤 걸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if라는 게 아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 자체가 듣는 것만으로도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왜? 아프고 다치고 사망하고 조기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 살거나 준비되지 않는 장수이거나 이러한 만약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고객님에게 고객님 우리가 고객님 암 걸리면 얼마 받아요? 한번 암 한번 걸려 보시겠어요? 사망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엇을 다루는 일이다? if를 다루는 일이다. 그런데 그 if는요, 수입이 왜 if에 해당이 되느냐? 수입이라는 거는 점선이에요. 점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때 왜 점선이냐? 내가 끝까지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컨설턴트로 본다면 이번 달에 실적을 못하면 다음 달에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잠깐만. 자료가 안 보여요. 자료가 안 진짜? 보여요. 잘 보이나요? 네. 아, 네, 이제 보여요. 네. 빠져나가면서 그게 수입이 왜 if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수입이 지속이 언제까지 될지, 그리고 갑자기 잘 하다가 크게 아프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끊길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출은 예상치 못하는 질병이 찾아왔거나 조기에 사망을 한다라든지 준비되지 않는 오랜 장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시작 리브에서 엔드까지 가는데, 사실 평균 수명이 우리가 85세, 많이 오래 사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는데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여기가 아까 소장님께서 화살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살 네, 네. 수 없으면 몇 세까지 살 수도 있다? 120에서 150까지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의료 기술에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거는 사실 대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쵸? 산 목숨을 어떻게 잘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얘기를 할 때는 인트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설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 인트로에서 가장 좋은 그 환경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해본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 얘기.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프를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컨설턴트들, 설계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재무 설계는요. 325 재무 설계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연령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위험 관리를 내가 단기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중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재무 설계는 꼭 보험, 비단 보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장기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보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5 중에 2는 라인이에요. 줄을 가지고 고객하고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인 인생 설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는 너무 익숙하죠. 생로병사에 하나가 더해져서 생로병요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백지 LC를 가볍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LC 라이프 사이클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려만 봤어요. 그려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지금 오늘 하나하나 백지S를 가지고 고객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그 시간까지는 갖지는 못하지만, 꼭 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백지LC를 그리기 전에 이런 팁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미경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가 8.15였나요? 네, 8.15 어제였잖아요. 이 광복절을 기념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국가에서 소비 쿠폰을 추가로 준대요. 1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네, 해주는데 이 쿠폰은 15일 동안 공식적으로 휴일을 줄 테니 이걸 100만 원을 추가 비용으로 다 써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휴가를 가고 싶으세요? 시원한 곳? 계곡? 응? 시원한 계곡으로? 시원한 계곡으로 소소하네요. 해외 여행으로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해외 여행으로 계산을 네, 해봅시다. 예. 네, 그러면은 100만 원 휴가비로 한 15일 휴가를 주는데 한 3박 4일 정도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원한 계곡으로 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물건은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쓰지 않으면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하고 여행하고 살짝 준비를 하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마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렇게 여권, 비자, 항공권, 그리고 하다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여행자 보험까지 준비를 할 겁니다. 그쵸? 우리 여행으로 놓고 본다면, 우산, 옷 등등등등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15일간의 여행과 인생의 여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5일 동안 여행을 하면 이 여행이 인생의 여행이지 않을까. 그러면 숙박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이 집이 내가 지금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교통수단은 내가 자차로 주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비, 연금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실비 이런 기초적인 거는 분명한 건 인생에서도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행자 보험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종신보험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인생일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정년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중장년층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설계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읽어주세요. 돈을 써야 할 써야 할 때 때, 그 돈을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잖아요. 인생에서 이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통제 가능한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통제 가능한 건 무엇이냐? 인생의 5대 자금. 지금 우리 미경님에게는 앞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과 아직 남아있는 교육 자금과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자가라면은
확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노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일 것이고 또 사회생활을 나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또 기본 생활비가 또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더라도 이게 인생의 우대 자금은 확실한 사건이지 않나요? 교육, 네, 결혼, 그 다음에 또 자녀가 태어나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노후가 이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이거는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끄다가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재테크 재무설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테크를 하는 것과 재무설계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단어만 얘기를 한다면 얘가 있고 없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테크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불리는 그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증식을 할 것인지에 중점이 두고 있어요. 어디 하면은 투자하면 성공한대. 어디에 내가 뭐 주식을 사면 아니면은 펀드를 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요. 이 중앙에 경계선이 있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원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더 망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설계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돈을 써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준비를 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확실한 이벤트, 인생에 발생되는 이벤트를 미리 준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재무 설계사들이라는 얘기인데 재무 설계의 근간이 되는 거는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고객이 왜 돈을 모으는지, 얼마를 모을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목적이 들어가고요. 그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미경님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아들의 결혼을 생각한다.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지금부터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한 금액이 정해졌다면, 목적도 나왔죠. 결혼 자금, 금액도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개는 뭐예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기간.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이벤트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할 거는 많고 들어오는 소득은 제한적이고 그런데 생활비는 남들이 쓰는 걸 똑같이 또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 우리 왜 65세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은 노인의 2명 중 1명은요, 그, 빈곤층이라고 하잖아요. 툭 치면 한 사람은 그냥 가난해요. 거기에서 70% 넘는 사람들이 극빈곤층이래요. 그만큼 이런 실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준비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다. 재무 설계는 리스크가 해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사건은 재테크 말 그대로 투자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우리 자녀 그리고 또 교육비 또 둘째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상황에 의해서 암에 걸렸네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났네 아니면 직장이 실직이 돼버렸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요 내가 분명히 나는 약속해서 이 돈을 우리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내 치료비로 다른, 사용하게 되는 게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보장성 보험도 재테크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미영님이 얘기해 보실래요? 보장성 보험도 재테크다. 왜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산을 모아놓은 것도 좀 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도 내가 보험을 가지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작은 비용 대비 내가 아까 그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를 내가 모은 돈으로 다 써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 돈은 내 자녀의 학자금인데 우리 아파트 확장으로 인해서 3억을 모아놨는데 10억을 모아놨는데 내가 갑자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버린다면 꼭 써야 할 때, 이 돈을 꼭 써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돈이 엉뚱하게 내 치료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재테크를 준비할 때 보통 소득, 지출, 저축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소득, 지출, 저축인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지출은요. 우리가 보통 50대 50으로 그냥 일반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고, 라이프 사이클도 직업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미혼으로 살아갈 걸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50대 50으로 저축과 지출을 나눕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지출은 현재를 위한 소비예요. 지금 우리 50%는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0을 번다면 150은 지출하지 않아요?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저축은 천년 만년 저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쓰기 위한 미래 소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어서 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쓴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재무 설계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뭔가 이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쓰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과정 중에 얘네들이 이 저축을 했을 때 이 돈이 필요한 곳에 내가 준비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통제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고 아프고 다치고 하는 부분들은 뭘로 준비를 하자? 보험으로. 자, 그러면 지출, 여기 일단은 저축은 50% 갔어요. 그러면 지출의 50% 중에서는 우리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작게는 그런 보장성은 몇 퍼센트 준비하는 게 좋아요? 6%에서 보통 15%에서 많게 얘기하시는 분은 20%까지 본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40%는 우리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저축이나 투자나 결혼자금 이런 노후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10% 최소한의 10% 정도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키기 위해 보장성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측 네. 가능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이게 딱 정해진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통상 나누더라. 그러면 결혼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노후, 그리고 생활비, 긴급 예비자금. 얘네들은 누가 뭘 할 것 없이 재테크라는 말에서 반기를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냥 원금으로 풀려나가서 이 돈을 다 준비하기 어려우니 투자의 기능이 살려있는 재테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의 원칙에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목적과 금액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재테크를 얘기를 한다라면은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는 작게는 6%에서 15%, 많게는 이제 20%까지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 왜 20%까지 가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 종신보험에 저축 기능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보장성이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단기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냈는 돈보다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질병, 재해, 사고, 사망 등 이 부분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설계사들조차도 그냥 또 하나의 지출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기선제압에서 져요. 고객이 얘기하면 나 지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돈
쓸 돈이 없어요. 보험료 낼 돈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출은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이다? 이 재테크를 지키기 위한 재테크다라는 화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실한 예측 가능한 미래만 준비해도 되는데 왜 불확실하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화법, 여기에서 이 화법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고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올바른 재무설계 투자 설계도입니다. 시작. 확실한 인생의 이벤트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만약의 상태가 된다면 자녀의 교육과 주택 마련과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 만약으로 사용됩니다. 이프를 준비하지 않는 재테크는 사상누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한 바대로 돈을 쓰게 만드는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재테크를 지키기 위한 재테크입니다. 어떠세요? 네, 정확하게 이해가,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고객님이 들었을 때 이 네, 말에 반감할 고객님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근데 앞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음.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은 더 이 재무설계 강의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해보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고 그릴 때마다 이런 화법, 이게 왜 여기 선상에서 실제 고객들의 이름과 같이 써주면서 고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은 굉장히 고객님이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 장표 화법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좀 보면서 제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추후에 조금 더 자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대면에서 살짝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 90분 동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첫 번째 줌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텔세일에서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고객 상담을 할 때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을 조금 더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확신을 좀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재무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 강의와 함께 오늘 본인이 생각해서 재무설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교육을 같이 들었던 걸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아니고, 내가 목돈을 해놓은 걸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게 돼서, 저부터도 우선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넘어가서, 고객을, 그때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거를 빨리 제 거화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너무 강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걸 들은 거 가지고만 내 거화를 지금 빨리 시킬 수 있을까라는 욕심이 생겼어. 아, 지금 근데 우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 지금 제가 구도를 잡고 지금 목요일 날 고객을 한 분 만나는데 그분이 보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29살인데 남자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 29살인데 지게차 운전을 하신대요. 그러면 상해 요율도 좀 높으신 분인데 저희 엄마를 알아서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건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친구라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정보 전달을 해줘야, 음, 저처럼 우선 깨야 될 단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지금 A부터 이제 제대로 그분한테 설명을 해줄까. 나부터도 지금 조금 그 이해가 안 모범 됐어서, 컨설턴트를 만난다라는 거는 아는 거죠. 그 저를 만난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여자예요, 지금 남자예요? 그 친구는 남자분이고, 엄마가 음.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엄마분을 제가 아는 분이고, 아, 아들은 이제 제가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아, 기계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우선 1차는 깨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약간의 미심적인 게 있었지만, 지금 정확하게, 내가 지킨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한테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적 자체가 내가 뭔가를 팔고자 하는 것 때문에 비춰지면 안 되니까, 제 바로 의도는 그게 그거예요. 아니라서. 예. 예. 왜냐하면 그래서, 보험을 권유하려고 상담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예. 지금은 인트로 부분에서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보험을 어떤 걸 생각하고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마 나름대로 생각하고 소개를 해줬다라는 거는 뭔가는 하나 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얘기는 실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비 그 실비 아들이, 그쵸? 예, 예, 그 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네. 코골이가 좀 심한데 네네. 그거를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실비가 없으니 혹시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실비라도 준비를 하고 가자라는 의도로 저한테 연락을 하신 맞아. 것 같아요. 거봐, 이게 네. 팀장님,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 엄마가 소개를 했다라는 거는 이 설계사한테 뭔가 보험 하나 들어줘야지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다들 걱정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병원에 가서 만약에 뭔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돈 쓰면 안 되니까 이것도 똑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서는 거기까지 상담을 하고요. 절대적으로 앞으로 고객하고 그 자녀분하고 1대1로 해서 그 자리에서 너무 무겁게 다가간다 그러면은 막 보험을 너무 권유하려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엄마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재무 돈을 벌어가지고 재무 계획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3대 재테크의 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 어떤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왜 하는지,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좀 고객의 니즈 파악을 많이 해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축을 한다면 그 저축을 막연히 하는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어차피 저축을 막연히 하면 뭔가 필요할 때 즉석해서 돈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제목이 붙어 있는지, 이름표, 꼬리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얼마를 측정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지, 저축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간을 언제까지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3대 재테크 축을 해서 고객에게도 물어보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렇다면은 지금 실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혹시 만약의 경우 아까 아프고 다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장에 대한 니즈 환기 이런 정말 중요한 목적이 가지고 있네요.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불필요하게 모아놓은 돈들이 갑자기 병원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의 필요성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 그 엄마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마는 실손은 무조건 가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3대 질병을 들어야 되고 또 종신보험을 어린 나이에 왜 들어야 되는지 이왕이면 이게 하나로 준비되고 결혼했을 때 추가하고 또 어느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나가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3대 질환하고 우리가 치료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든든하게 더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실비만 지금 하고 제가 음, 얘기는 우선은
다른 것들도 검토는 얘기는 이렇게 살짝 넌지시 뭐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들을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기 음.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바로 해가지고 할 건지, 실손만 해가지고 그냥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이런 저는 것들이 아직, 최소한의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실손만 들어주는 데는 뭐 딱 하나 찾아가지고 삼성화재 됩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사들을 만나더라도 실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서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기본 보장, 정말로 좋은 보장. 이걸 내가 가서 하나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저 같으면은 너무 이게 끔찍할 것 같은데? 제 조카도 보험 충분히 안 들어놓고 군대 가면 막 소름 끼쳐요. 아무 일이 없게 나올지라도 그게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이 고객에게 진짜로 위해준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막 네네. 몇십만 원 종신보험에 연금보험 막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본 보장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가세요. 세 가지로. 네. 금액이 세 가지로. 보장에 그 넣는 거에 따라서 진단비라든지 치료비에 그 금액단이 있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하면은 중간 정도는 기본으로 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설계사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상해 쪽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렇죠. 거는 실비랑 그렇죠. 상해 쪽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운전도 하시는 남자분이시니까 그럼요. 활동 그럼요. 영역이 여자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남자분이 조금 상해 쪽이니까 그쪽을 그러니까 운전도 하시는 분이니까 상해에 운전자 보험을 같이 해서 넣고 기본적인 거를 넣어서 지금 저번 제시안을 가지고 갈 계획은 지금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거야라고 접근을 하면 음. 상대가 생각이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기본 간단 100cc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오늘 내용에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거 보험 한 건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나를 담당자로 만났으면 앞으로 보험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인생 설계에 있어서 저를 찾으면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적어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라든지 정말 하다못해 그럴 일은 분명 없겠지만 직업 자체가 우리가 상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언제든지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확신이요. 길을 눌러야 돼요. 고객이 이 사람은 그냥 보험 판매가 아니네?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이네? 이건 꼭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뭔가 당장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사인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하는 얘기가, 박미경 설계사님한테 저 홀린 것 같아요. 뭔가 홀린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사인을 하게끔 하고 그 뒤로 고객 관리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밀착해서 엄마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보험금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테크, 재무설계 관련 모든 인생 설계를 할 때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주고 오는 거를 목적으로 하되 우린 또 사업가니까 그 보험을 판매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요 박미경 우리 팀장님은 직무유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기본도 안 해주고 내가 그냥 실손만 하나 해주고 온다? 그거는 그냥 보험 네, 판매원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 정확히. 네, 그래서 결과를 보고는, 한 네, 장으로 적어보세요. 그 고객님에게 얘기할 거 한 장으로 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확신을 파는 거예요. 내가 그 고객을 얼마나 인생을 염려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지. 네, 파이팅.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인 거예요? 네,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야. 어차피 저희 또 월요일에 뵐 거잖아요. 예, 만나서 또 예, 얼굴 보면서, 반가운 얼굴 보면서 또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녹화한 거는 바로 주시나요? 아니요, 이게 녹화가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보고 제가 한 3시 정도까지 드리면 어떨까요?
네네. 아니, 그래서 오늘 주시나 싶어서 오늘 한번, 중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딱 3시라고도 딱 네, 모습 못 봤는 게 얘가 로딩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오늘까지는 꼭 그래서 드릴게요. 저도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제가 네, 한 평에다가 이제 메인만 좀 적어놓게.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시발점을 좀 만들어야 그 친구한테 조금 이렇게 던지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오케이. 지금 아이들한테 연습을 좀 해봤는데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라면 너무 늘어져서 짜증날 것 같은데 제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적어서 그걸 가지고 포인트만 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연습을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제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